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7곳 가운데 4곳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근소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 우세여서 여전히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입니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미 대선의 승패는 펜실베이니아 등 7개 경합주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막바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경합주를 중심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9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1년 동안 이어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관행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의혹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시민들에게 욕설과 진흙 세례 등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화물차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이 말 그대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판세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박빙 승부에 실제로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홍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하루에 경합주 2곳을 내리찾은 해리스 부통령. It's good to be back. Charlotte, are we ready to do this? Are we ready to vote? Are we ready to win? 유세를 마치고 역시 경합주인 미시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는데 도중에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뉴욕에 잠깐 들러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흉내내온 배우와 나란히 무대에 올라 거울 속 이미지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캠프가 반길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투표 의향이 있는 아이오와주 유권자 80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포인트 뒤졌던 한 달 전 조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아이오와는 최근 2차례 대선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 곳인 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에서도 이어지면 초박빙 승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ll, I went to Iowa and I had 48,000 people and she had about 300 people. And then we went to another one in another state. We had 49,000 people. She had 243 people. 트럼프 캠프는 예외적 결과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공개된 다른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보다 10%포인트 높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곳 가운데 해리스가 4곳에서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경합주 7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에서 3%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는 모두 오차 범위 내라며 초박빙 승부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승부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네, 이 가운데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7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대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격전지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리고 네바다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이들 경합주가 차기 백악관 주인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로 전통적인 공화 민주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경합주는 부동층이 많아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네바다주를 제외한 6개 경합주를 가져간 트럼프가 당선됐고요. 2020년에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6개 경합주를 가져간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경합주는 크게 선벨트와 러스트벨트로 나뉘는데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남부 4개 주가 선벨트, 그리고 러스트벨트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을 묶은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습니다. 러스트벨트에만 44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 이 지역을 확보하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돼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We must seize this opportunity to end this war and bring the hostages home. And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meet that end. I will promise you we're going to end inflation very quickly. We're going to get those prices down too. And I'll stop the invasion of criminals pouring into our country. 러스트벨트의 정치 지형은 민주당 우세로 볼 수 있지만 대선에서는 스윙 성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더딘 지역 경제 성장과 실업률 악화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 노동자 표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미시간주의 무슬림 인구 비중을 비롯해 경합주의 유색인종 표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12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영선 전 의원.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해서 안 되는 출금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제가 한 걸로 계속 말씀을 하면은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로서 강효경 씨가 자금을 잘못 운영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돈은 6천만 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정확하게 간 금액은 얼마인지는 6천만 원. 6천만 원이요. 네.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선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공천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여론조사 얼마다 저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결국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자신의 공천을 받아왔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 모두를 부인한 겁니다. 특히 최근 파장이 커진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 파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육성 녹음 이거는 혹시 들으신 적 없으세요, 의원님? 뭐 육성 녹음 어느 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해줘라 이거. 아니요, 뭐. 하지만 검찰은 명 씨에게 건너간 6천만 원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김 전 의원을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역시 대가성 공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개원식 불참 때처럼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야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위해 첫 시정연설에 나선 뒤 2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설명과 통과를 당부하면서도 여야 대표단을 만나 쓴소리 듣는 것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올해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매년 대통령이 직접 연설해 왔는데 11년 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이어 시정연설 불참까지 국회와의 소통의 길이 막힌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원식 불참 때와 같은 이유라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야당의 장외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았고 하지만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또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야당은 더는 국민을 멀리하지 말고 시정연설에 꼭 참석하라며 예산안은 물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앞에 솔직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 전으로는 일정상 어렵다며 이달 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시기와 방식,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등 최근 논란이 된 현안에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한 대표는 육성 녹음 공개 뒤 발언을 자제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대표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대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도의 우려와 함께 국정 전반의 쇄신안을 공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노래 연습장에선 불이 나면서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북 임실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면 임실 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가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4.5톤 화물차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 마곡동의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 차량이 부딪힌 직후 SUV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한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에 있던 시민 등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악의 홍수 참사가 발생한 스페인에서 피해 지역을 찾은 국왕 부부가 욕설과 함께 진흙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1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수십 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로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발렌시아 파이포르타 지역을 찾은 국왕 부부를 맞이한 건 거센 민심의 분노였습니다.
성난 주민들은 구강 일행을 에워싸고 욕설을 퍼붓고 진흙을 집어던졌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이 10시간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했고 여기에 수색과 복구 작업까지 지연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가족을, 친구를 찾아달라는 울분의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Por favor, que están todavía los muertos en los garajes. Las familias están buscando a sus familiares, amigos. Por favor, venid, solo pedimos ayuda, no pedimos otra cosa. 주민들의 격렬한 분노에 당황한 구강 일행은 서둘러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른 피해 지역 방문도 취소했습니다. 부실한 정부 대처와 달리 자원봉사자 수천 명은 한달음에 수해 지역으로 달려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조차 쉽지 않은 곳이 많아 실종자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 El aviso que recibimos es que podía haber en torno a 12-15 personas posiblemente, que alguien, parece ser que alguien vio entrar gente pero no vio salir. Entonces, en este momento no sabemos, es simplemente una especulación. 스페인 정부는 최대 규모의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복구와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입니다. 3일 현재 2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희생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4분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경기의 상승세 둔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코스피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달은 11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외 평균 상승률은 3.46%로 평균보다 0.6%포인트 넘게 높았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미국 대선 결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 투자 수요가 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금 거래 대금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안정을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 비례 선발을 제안한 가운데 실제로 서울대에 지역 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텐그룹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핵심 피의자인 류아연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을 면한 뒤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지난 2019년 적발된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멈추게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세대 챗GPT의 등장에 따라 2027년을 전후로 인공지능 시장이 대확장할 것이라며 성장 기회를 잡으려면 진행 중인 운영 개선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평균 160억 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100번째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하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그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현역 군인 남성을 하루 만에 서울에서 검거했는데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변에 처진 주황색 통제선 너머로 경찰들이 분주합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쯤. 시신이 크게 부패하진 않았지만 여러 점으로 나뉘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 후반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서울 강남의 일원역 지하도에서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곳 남자 화장실 안에서 평상복 차림인 A씨를 검거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저항은 없었습니다. 계단 쪽으로서 올라갔으니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신분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사이 정확한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선 둘 다 강원도 거주민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곳에서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하고 화천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살해 장소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시신이 온전히 수습되지 않은 만큼 북한강 일대 수색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가을 행락철이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단풍놀이나 지역 축제로 향하는 나들이객들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버스 대열 운행과 난폭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넘어오더니 앞서가던 검은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가 또다시 앞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청북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차와 부딪히면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주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막바지 가을 행락철, 유명산이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의 통계에서도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이 기간 하루 평균 602건의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6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다니는 전세버스의 대열 운행, 난폭 운전과 같은 고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수학여행이나 행락객 버스들이 가깝게 붙어서 대열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만약 급정거하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대열 운행 적발 시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 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주요 관광지나 축제장 인근에서도 신호 위반이나 과속, 음주운전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공중에서는 경찰 헬기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지상에서는 상황실과 현장 경찰관을 통해 대도 단속 활동을 벌이는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연말연시인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 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연방제를 채택한 미국의 대선 방식도 독특하지만 투표와 개표 시간도 복잡합니다. 지역 간 시차가 있는 데다 주별로 정한 규칙이 달라 만 하루에 걸쳐 투표가 진행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동부 시각 5일 0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그 막이 오르는데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광산이 있던 시절 투표를 마친 뒤 이른 새벽에 일터로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딕스빌 노치에 이어 대선 투표 행렬은 시차를 두고 50개 주 전역으로 이어집니다. 동부 시각 새벽 5시 버몬트를 시작으로 텍사스를 비롯한 중부를 거쳐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전 8시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마감돼 오후 2시쯤 알래스카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 본토에만 4개의 시간대가 있어 일부 주에서 투표가 한창일 때 다른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오후에 드러날 수 있지만 7개 경합주에서 초접전이 벌어지는 만큼 경합주 개표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주춤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나흘 만에 $5,000 하락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3일 오전 거래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68,1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7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것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5천 달러가 하락한 것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장외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예산안은 물론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한동훈 대표가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먼저 대응책을 내놓길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한 대표가 곧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이후 나흘째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11월이란 시한까지 못 박으며 쇄신 압박을 가했던 100일 기자회견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의 숙고에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담겼다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입니다. 1년의 현안에 용산 대통령실이 당보다 먼저 쇄신책 등을 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용산과 엇나감 없이 수습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야권 공세의 초점이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옮겨간 데 당혹감도 읽히는데 대통령 육성 논란 뒤 처음으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대표는 침묵 기간 당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도 소통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표께서도 어제 그제 계속 중진들과 전화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특별감찰관 추진에 이견을 드러냈던 원내 지도부도 대통령 녹취 공개 이후엔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10%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엄중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는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결국 용산의 선제적인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한 대표의 이 대통령실이 호응할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야권의 공세 등을 감안하면 한 대표도 조만간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예로 들며 불필요한 예산, 정부가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심사할 수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계획을 놓고 이 같은 당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대부분이 정부 안에서 삭감돼 있다면서 증액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분명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만큼은 정쟁용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을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덧칠해 삭감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했던 사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은 챙기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만 덕지덕지 붙여 결국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어젯밤 10시 10분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관계없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가성 공천 의혹에 대해서도 명 씨나 김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대선은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돕는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강화도에 사는 주민이 국회를 찾아 무릎까지 꿇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들짐승 울음소리에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하루 종일 울리는 소음에 주민 피해가 극심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강화도 접경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저 참고인은 자리에 가셔서 강화도에서 국회까지 달려온 아이 엄마는 북한의 대남 방송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취재진이 직접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전투기가 비행하듯 굉음이 들리고 해가 지자 소음은 더 커집니다. 지금 소리 시작됐네요. 들리시죠? 저희 집 문 다 닫혔는데도 이렇게 들려요. 우웅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밤새 섬 전체를 뒤흔듭니다. 소리 크기는 70데시벨 정도로 측정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혼잡한 도로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와 맞먹는 건데요. 북쪽에서 오는 소리를 가로막을 장애물도 없어서 이곳 주민들에게 대남 방송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해가 뜬 뒤에도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에게 북한에서 나는 소리를 멈춰달라며 편지까지 썼습니다. 고3 수험생과 임신부도 걱정입니다. 잠이 깨고 그래서 컨디션 조절도 솔직히 힘들고 지금 입덧도 있는 제일 심할 때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해서 대남 방송은 주민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녁 손님이 한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돼요. 고통받는 건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품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대남 방송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축산 농가들은 급한 대로 이렇게 약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산을 돼서 낳는다든가 이렇게 먹이 활동도 덜하고 이 수종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남 방송이 넉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막막할 뿐이죠. 북한발 소음에 삶의 터전이 망가진 주민들이 원하는 건 넉 달 전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기서 농사 짓고 60평생, 70평생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길 버리고 떠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YTN 윤태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구직자와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고용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한 업체는 대표가 임금체불로 수십 건이 신고되고 일부는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채용 공고를 버젓이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를 통해 한 건설 회사에 취업했던 A씨. A씨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치러주면 월급과 함께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정산받았고 급기야 월급까지 밀렸다고 말합니다. 공사 대금을 치러주면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월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간 거고요. 월급도 계속 지급이 밀리면서 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건설사 대표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만 45건. 이 가운데 A씨 사건을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게 7건에 이릅니다. 이런 임금체불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고용24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24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공고를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이상 임금 체불 유죄가 확정되고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만 자동으로 걸러지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불 사업주 명단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고용24 이용 제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고용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24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취재진은 임금체불 논란을 빚은 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개하는 고용24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사태 때 전원을 공급하는 비상 디젤 발전기의 소화 설비가 위험 대비에 취약하다는 보도 2년 전 저희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위험성을 인정하고 설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 설비가 태풍과 지진에도 취약하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화재 경보와 함께 드라이아이스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는 소화 설비. 실내 온도가 2분 만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집니다. 물보다 빠르고 깨끗하게 불을 끌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디젤 발전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디젤 발전기는 10도에서 50도까지 견디도록 설계됐고 넓게 잡아도 영하 30도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질식사고 우려도 있는데 지난 2021년 4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발전기실 사고도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누출이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화재 설비를 이산화탄소에서 물 분사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2로 하다가 CO2로 하게 되면 질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이제 물로 그 화재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영하 50도 실험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26기 가운데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사용하는 원전은 모두 16기. 이산화탄소로 건설 허가를 받은 세울 3, 4호기부터 다시 물로 바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16기는 그대로입니다. 이 원전들이 공유하는 결함은 소화 설비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1979년부터 안전등급으로 규정된 연료 탱크의 통기관이 한국에선 1989년부터 비안전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설계를 주도한 한빛 3, 4호기부터 비안전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통기관은 건물 외부에 있는데 현재 태풍에 날아오는 물체를 막는 방호 설계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으로 통기관이 우그러지면 연료 공급 펌프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료 공급으로 탱크 유위가 내려갈 때 통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 탱크 내부에 진공이 걸려 탱크가 깡통처럼 우그러들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설계 기준으로 정한 지진 발생 시는 모든 구역의 통기관 기능 상실로 모든 디젤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돼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통기관이 직접 연료를 전달하는 게 아닌데다 손상을 입어도 다른 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어 문제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는 이를 반박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통기관 자체가 필요가 없죠. 연료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약간의 숨을 쉬어야 되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게 통기관이거든요. 설계가 한번 완성되면 이후 짓는 원전도 줄줄이 같은 설계를 복제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한국형 원전이나 최근 체코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원전 역시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경미한 사항을 왜 덮고 넘어가냐고. 모든 사고는 경미한 데서 시작되는 건데 한수원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게 1번이다. 탑프라이터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인데 먼저 수출한다고 발전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냐?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400여 기 가운데 26기가 좁은 한국 땅에 몰려 있지만 정부는 2038년까지 최소 7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더 잦고 강해지고 기후위기로 역대급 호우와 태풍이 빈출하는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원전 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백화점들이 일제히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내부 디자인이나 외벽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고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로 직행한 느낌인데 속내를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을 견제하고 현장으로 소비자를 부르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2만여 개의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화려한 조명이 입구를 수놓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떠오르는 이곳은 서울 도심의 백화점입니다. 막 불 켜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싶게 하고 막 사진 찍고 예쁜 마음. 백화점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초대형 LED. 크리스마스 테마가 공개되자 영상을 담는 손이 바빠집니다. 제 뒤로 보시는 이 초대형 LED 전광판은 가로가 72m, 세로가 18m로 농구장 3개 크기에 달합니다. 겨울을 미리 가져온 듯한 백화점의 외벽 이벤트에 발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확실히 뭔가 선물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추위를 피해 실내 장식에 초점을 맞춘 곳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유럽 동화 속 서커스 마을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1768년 서커스를 스토리 컨셉으로 하였습니다. 희망, 사랑, 평화, 행복과 같은 메시지를 이번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백화점이 이렇게 매장을 꾸미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에 밀리는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업의 매출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섰고 지난 9월엔 온라인 매출이 15.7%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을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대규모 장식이 또 다른 승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테마 시즌 신세계와 롯데 본점의 고객은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고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 고객이 900% 가깝게 늘었습니다. 65%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의 장소가 되고 가족 행사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만남의 장소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온라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백화점들의 다양한 전략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려고 기다리던 어린이들이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수도에서는 인질 석방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북부 셰이크 라드완 1차 의료센터가 공격을 받아 어린이 4명 등 6명이 다쳤다.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려고 모인 가운데 공격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은 그간 연기됐던 백신 접종 3단계 사업이 재개된 날이었습니다. WHO는 가자지구 내 소아마비 확산이 심각해지자 지난 9월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에는 하루 9시간씩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는 정치적 합의를 타결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인질의 신속한 석방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The negotiating team to do whatever they can to make a deal, stop the war and bring people back home to their families, to their homes, to the whole society. Everyone here is waiting for it. 하지만 협상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Y넷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주장해 점진적 협상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협상이 희망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시간 3일 북쪽 레바논 국경지대를 찾아 친이랑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국경을 순시하고 군 지휘부로부터 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장병들을 향해 휴전 합의가 있든 없든 북부 안보를 회복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열쇠는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너머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헤즈볼라의 재무장 시도를 표적으로 삼고 우리를 향하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이란에 연계된 테러 조직 첩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3일 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 시리아 영토에서 정보에 기반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에고즈 부대와 오영사 정보부대가 이란 테러 조직 첩보원 알리 솔레이만 아라시를 붙잡아 구금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와 관련해 시리아 측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 중동 원정 2연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오늘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허벅지 부상 회복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이 이번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4일 쿠웨이트, 19일엔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고 한은과 금감원은 4주간 함께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스뱅크는 그동안 채권 중심의 자산 구성과 약소한 자본 규모, 적자인 재무 상태 등으로 인해 자본력이 취약하다는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도출을 위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오늘 오후 10번째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들과 입점업체, 공익위원들은 지난 30일 9차 회의에서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와 사과 주산지 시장 군수협의회가 경북 사과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 행사를 오늘부터 4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엽니다. 이번 행사인 경북 사과 생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되고 특히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사과를 싸게 살 수 있는 판촉 행사도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X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2분 39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을 무조건 바로 풀어줘야 한다며 석방 전까지 당국은 그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14명이 숨진 기차역 야외 지붕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가에 있는 건설교통부 청사에 수천 명이 모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라고 외쳤고 청사 진입을 막는 경찰을 향해서는 살인자를 지키고 있다라며 항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일부 중부지방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호남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한기가 밀려옵니다. 현재 16.8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내일 아침에는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때일은 겨울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8도, 부산 14.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어제보다 많게는 7도나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